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어, 시간적으로 보면 1987년 이후에 근 한 세기에 해당하는 긴 축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음과 동시에 저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 박상필 교수님이 사회활동을 하시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얘기이기도 했었다라는 느낌이 저는 들었습니다. 본인이 고민하고 또 추구해왔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뭐, 각자가 다 느끼는 측면은 좀 많이 다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박상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사회를 구성하고 시민단체를 구성하고 시민사회를 구성해 오면서 그러니까 전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어, 이렇게 도모해 왔지만 역시 또 우리가 또 넘어서야 될 근대성의 과제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 예. 그 가운데 특히 이제 이 근대성이 갖고 있는 한계를 지적을 하면서 특히 정신과 감정 그리고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야말로 시민사회가 역동성을 가질 때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제 그런 제안의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질문이나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늦게 참여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우리 나돈 이사님 참여하시고, 우리 광주에서 손승락 선생님, 그다음에 당진의 권중원 그 사무총장님, 강승희 선생님, 예, 그리고 양미강 이사님, 어, 예, 인치현 우리 운영위원님, 이한구 이사님, 정은선 선생님, 이혜주 선배님, 조은상 선생님 등등 제가 말씀 못 드린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토론 과정에서 서로 얼굴 보여주면서 얘기를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한 줄 한 줄이 충분히 한 줄 한 줄이 논의 주제일 정도로 굉장히 압축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교수님께 좀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그냥 우리 늘 하는 방식으로 중구난방식으로 논의를 그냥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 끝났으니까요. 얼굴 보여주세요. 얼굴 보여주시고 예, 논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질문은 좀 압축적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유롭게 말씀하십시오. 손 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김은진 선생님 손 드셨어요. 말씀하세요. 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영역, 국가나 기업이 아닌 그 시민사회라고 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소위 저희가 말하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좀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나 대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시민사회가 시민단체 중심이 아니라 일정 정도 일반 시민의
좀 비중이 좀 커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까지 연구하시면서 시민단체 중심이 아니라 일반 주민의 그리고 시민의 그 관점에서 연구한 그리고 지금 어떤 그런 성과 내지 과제 내지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말씀을 먼저 좀 하시고, 예, 다음. 예. 그것도 지난번에 잠깐 이제 이야기 나온 겁니다만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민사회라는 게 시민이 있어야 가능하죠. 아까 그 소개할 때 보니까 민주시민교육운동, 민주시민교육도 이제 시민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뭐 이슈 중에 하나고, 사실은 우리 NGO 학회에서도 굉장히 그 많이 논의된 거예요. 근데 이제 시민이 있어야 뭐 시민단체가 만들어지고 시민운동이 이루어지는 건데, 원래 이제 시민사회라 그럴 때는 그 많은 우리가 이론적으로 결사체, 그러니까 시민이 만든 단체가 핵심이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직 이론들이 이게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한 SNS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인터넷 들어오고 하면서 상당히 좀 변화가 됐어요. 지금은 그런 조직이 유연한 조직으로 만들어지고, 이게 조직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형태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뭐 시민운동이나 또는 공론장이나 또 뭐 여론 형성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민주시민 교육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시민에 대한,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담론도 뭐 초창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는 뭐 민주주의 이론에서도 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그 한 2010년 전후에서 그 홍윤기 교수, 음. 이병천 교수, 심지어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 이런 많은 분들이 그 담론을 짚으려고 막 책도 쓰고 막 사실 신문에서도 이야기 엄청나게 노력했는데 그 담론이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민주 시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아까 있잖아요. 연성 정치가 아니고 강성 정치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담론이 사회 분위기상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이건 이제 그거는 우리가 시민사회 주제와 관련해서 또는 시민운동과 관련해서 살아나야 되겠죠. 나야 되는데, 민주시민 교육만 하더라도 그 아까 그 조례가 폐지됐다 그랬잖아요. 그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도 무수하게 많이 이야기하고, 그 법률 만들려고 제가 알기로도 몇 번이나 그 몇십 개 단체가 모여서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연대 단체가 만들어져서 국회에 청원하고 하다가 안 돼가 또 해산되고 또 만들어져가 또 해산되고, 그런 과정도 제가 저희들 NGO 학교에서 그걸 다뤘기 때문에 무수하게 많이 봤어요. 예. 당연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은 해요. 예, 예. 예. 예, 뭐, 아마도 지금 질문하신 배경에는 시민사회처럼 이렇게 이렇게 외화돼서 활동도 외화되고 그다음에 단체의 모습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어, 활동들은 어, 외부적으로 포착되기는 어렵지만 꾸준히 이렇게 변화해 왔는데 그런 부분에 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의식 하에서 질문을 하신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다른 분들도 좀, 네, 윤남식 박사님, 네, 네. 사실은 저는 되게 현실적인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민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한 10년 좀 이렇게 그 정도부터 개인 활동가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래서 꼭 시민단체에만 있어야만 그걸 시민 뭐 이렇게 그 조직 아니면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냐 이러면서 기존에 있던 시민단체에 대한 이렇게 약간의 뭐라 그러니까 거리감을 두면서 자기들은 이제 시민
으로서 활동하는 시민활동가 뭐 이런 용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지역에서 이제 일종의 주민운동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에, 저기 돼서 결이 좀 다르다 보니까 두 기존의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의 그런 그 성격을 가진 시민 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새로 이렇게 나타난 주민 조직처럼 보이는 개인 활동가 플러스 이제 주민 활동가들 사이에서 지역의 문제를 풀 때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조직 속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조직적인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시민 활동가 또 주민 활동을 하신 분들은 그 이제 조직 활동가의 그런 부분은 없지만 어쨌든 그 시민사 그러니까 그 왜 현장에서 이렇게 느끼는 주민으로서 느끼는 그 문제의 관점들을 또 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각자가 거리가 너무 네. 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해도 조금 낮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시민 사회가 무엇인가 이러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같이 공부를 하는데도 여전히 갭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의 갈등 문제를 같이 이렇게 고민하자 하고 해서 성격이 다른 막 단체들이 막 모이고 개인들이 모이는데 생각보다 잘 되지가 않아요. 그 사실은 지금 그게 고민스럽거든요. 지역에서는 네. 그런 부분을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쭉 보면서 당연한 이제 갈등이고 당연한 이제 모습들이고 긍정성이 있겠지만 저희로서는 그걸 이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예, 사실은 뭐 예. 조율할 능력은 없는데 그 예. 갭은 1990년대나 사실 90년대 그때는 이제 지역 운동은 발달하지 않고 전국적 규모 아까 경실련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전국적 의제가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때도 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활동가하고 전국적 규모 사이에 갭이 존재한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온 거고요. 제가 볼 때는 각자의 그 논리가 있습니다. 논리가 있으니까 이제 전국적인 뭐 세계적인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주민 활동을 잘 이해를 못할 거고 주민 활동은 또 그런 이 매크로한 그런 활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점이 있겠지만 개인의 등장은 아까 얘기처럼 조금 결이 조금 달라요. 예, 그거는 이제 사실 저도 많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SNS가 나오면서 뭐 개인이 등장해서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같이 공론장이 소위 우리가 말해서 기계를 통해서 기계 장치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실제로 국회에서도 뭐 몇 사람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그게 정책 의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정책 의제로 검토를 한다는 거죠. 그런 사실 이 내부의 규칙이 만들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렇게 가는 방식이 과연 이제 가능한가?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시민에 대한 과도한 게 이 규범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공론장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크다란 문제. 예. 예를 들면 뭐 굉장히 저질적인 뭐 비성적인 이런 측면이 있듯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 반드시 선한 것만 아니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면과 이게 소위 말해서 커뮤니티에서 여러분 지역 운동이 조직이 아니고 커뮤니티 내에서 대면하지 않고 개인이 플레이를 해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뭐가 개선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그만 우리가 지향하는 삶인가? 요즘은 뭐 유튜브 보고 사람들이 별로 옛날에는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지겨워가지고 책 읽지 않으면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근데 요즘 혼자 있어도 지겹지 않고 그냥 유튜브 보고 뭐 밤새도록 게임하고 하기 때문에 그냥 대면할 필요가 별로 없어졌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가는 문명에서 또는 시민사회 가는 방향이 맞는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AI 도는데 AI에 대해서 지금 구글의 부회장이 사퇴를 하면서 이 문제 있으니까 최소한 뭐 1년 정도는 우리가 개발을 중지하고 좀 논의를 해보자. 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논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예, 쉽지 않은 문제들이 쉽지 않은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 교수님께서 오늘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은 말씀을 예, 다 전제하고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이제 예, 사회적인 변화 뭐 이렇게 산업사회 후기또 산업사회가 되면서 이게 우리 삶의 근원적인 조건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 불안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이런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들 그 활동이라든가 이런 사고에 많은 영향을 끼쳤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예, 그 자연스럽게 말씀을 하시고요. 말씀을 좀 하신 다음에 교수님께서 정리하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고민도 괜찮고요. 예, 여기 뭐 지금 뭐 정답 찾기 아니니까요. 예,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갑자기 시민사회 이렇게 하니까 대표님 채팅창에 예, 의견이 올라와 있어요. 채팅창을 한번 볼게요. 예. 예, 제가 몇 가지만 볼게요. 울산에 있는 김용진 선생님, 시민들의 다양한 정치적 지향성이 단체로 표출된다고 봅니다만, 시민단체의 정치적 스펙트럼 또는 좌우로 다양하게 펼쳐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아야 할까요? 민주라는 단어 또는 아, 좌우쪽 모두에게 사용하면서도 실제로 표출되는 모양새들은 민주주의와는 전혀 거리가 먼 모양새를 종종 보게 됩니다. 정치적 목적보다는 사회와 삶의 변화를 위한 발걸음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시민단체의 다양한 좌우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이제 원래 시민사회의 가치가 협력, 교류, 연대 이런 가치인데 시민사회도 여전히 뭐 정치권처럼 또는 기업처럼 경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엄청난 경쟁을 했습니다. 아시죠? 그 아까 총선 시민연대 할 때 참여연대가 주도했기 때문에 경실련은 참여하지 않았어요. 또 예, 경쟁이 일어나고 또 분열하고 대립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처럼 간의 가치나 이데올로기 대립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그 이데올로기는 다층적이에요. 정치 이데올로기 좌우뿐만 아니고 뭐 환경의 보호와 뭐 개발, 그죠? 뭐 심지어 이성과 감성, 자뇌와 운해, 뭐 여러 가지 이 민족주의와 세계, 지방과 중앙, 뭐 심지어 페미니즘과 뭐 반페미니즘 이런 여러 가지 이념이나 이런 게 서로 충돌해요. 근데 이제 한국의 특징이 뭔가 하면 여러분 아시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예, 그 정치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고 동창회 하면은 끝내는 이제 정치하게 하다 끝난다 그러잖아요. 예, 근데 요즘은 좀 덜하긴 합니다만은 이제 문제는 이제 시민사회 이렇게 다층적인 이런 이념과의 대립이나 경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좀 그 정치적인 좌우의 대립이 좀 심한 거예요. 한국 사회가 다른 나라 사회보다. 예. 예를 들면 일본보다도 한국이 더 심하고 뭐 서구 사회보다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데 아마 이제 아직 그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한국의 민주화라는 게 이제 그렇게 오래된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길게 서구 사회에서 200년, 300년에서 본다면 우리는 아직 여전히 초창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전히 시민사회에서도 그런 좌우 간의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이 이제 심한 것
뭐 그런 현상이 아닌가. 근데 그거를 이제 긍정적 에너지로 보는 서구 사람들도 많아요. 예. 왜냐하면 서구 사회에서 뭐 정부가 뭐 잘못하고 해도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대규모 데모가 일어나고 안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막 적극적으로 막 광화문에서 뭐 수만 명이 모여서 일어나는 현상이 한국 그 정치의 역동,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해요. 어쨌든 한국은 좌우 정치 이데올로기 대립이 다층적이어야 될 이 시민사회에서 조금 격화되어 있는 그런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예. 예, 특히 당진의 우리 권중원 총장님이나 우리 인치현 선생님, 우리 운영위원님처럼 당진의 지금 시민사회 간에 이런저런 갈등도 있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고민한 거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은 논의가 좀 풍부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도 시민사회에서 활동하시는 김해몽 우리 전 센터장님이나 또 춘천에서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궁금한 거 있으면 같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음, 예, 갑자기 고민했어요. 또 누구 김경수 선생님, 예, 말씀하십시오. 예, 목사님도 한 말씀 하셔야 되겠네요. 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오늘 주로 모이신 분들이 이제 기존의 시민운동을 좀 해오신 분들도 일부 있으시고 대부분은 지역사회에서 일상적인 주민으로 사시다가 지역의 협치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회 등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협치나 이제 주민의 지역사회 여러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뭔가 이게 돌파구가 좀 필요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할 때 이제 우리 교수님 이제 강의를 들으면 그러니까 시민사회라는 것은 상당히 넓게 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봉사라든가 아니면은 돌봄 교육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이게 발전하고 계신 건데 이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다 시민 사회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규정을 이제 하실 수 있는 얘기라고 드는데 현실은 이제 그 시민사회와 그러니까 시민사회 시민운동과 그러니까 말을 만들자면 좀 이상한데 주민사회 주민운동이 좀 분리돼서 이해되고 좀 있고 또 그렇게 이해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사회만의 특수성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건지 좀 그 부분에서 좀 설명을 좀 듣거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사례들이나 이런 게 비춰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사회와 분리되고자 하는 이 주민운동의 욕구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네. 이제 이야기 제가 초창기 이제 처음에 강의하기 전에 우리 저 박댄순 박사님부터 들었죠. 여기 이제 주로 주민자치에 참여하는 네. 사람이라고.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는 이제 주민자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지난주에 한 거고 오늘은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이제 굉장히 포괄적이죠. 다층적이고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여기 있잖아요. 시민인 주체로서의 시민 문제, 결사체, 그 안에 있는 문화, 가치가 다 포함하는 거고 그다음에 영역적으로 보면 국가와 시장을 제외한 전 영역이 시민사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연구자들도 소위 말하는 그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운동, 뭐 주민자치, 뭐 주민운동도 굉장히 중시해요. 그 각자의 논리가 있지만 주민운동이 시민사회로부터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민주화하면서 국가 단위의 시민운동이 먼저 시작해서 이제 좀 주민으로 간 경향이 있고
여러분 일본은 아시겠죠? 일본은 이제 좀 그 동양에서 아주 좀 드물게 그 봉건 사회를 경험한, 한국은 봉건 사회를 경험 안 했어요. 이 조선 시대부터 중앙 집중화된 사회고 봉건 사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이 지방 분권 이런 게 굉장히 일찍이 발달해서 주민운동 뭐 마치 적구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굉장히 발달돼 있고, 오히려 전국적인 이런 시민 운동은 또 한국만큼 그렇게 격렬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예, 굉장히 여러분 뭐 일본 사회가 모여서 이렇게 뭐 전국적 이슈로 가지고 막 수만 명이 모여서 시민운동 일어난다. 그러면 일본에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근데 한국은 뭐 이런 수만 명 모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조금 이제 그 역사적 차이가 나는데, 그 시민사회라 그럴 때는 분리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각자의 운동의 내적 논리나 방식, 뭐 목표 이런 거는 다르겠죠. 예. 오늘은 이제 시민사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네. 그 연장선상에서 그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87년 이후에 소위 이제 시민 단체들이 경실련을 시작으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이 조직을 만들고 이제 그 어드보커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 대부분의 내용은 당시로서는 어쨌든 권력은 그러니까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민주주의 단계로 들어섰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인 이런 통치 방식이라든가 그런 관행들이 여전한 상태에서, 또 이렇게 뭐 정치적인 제도는 변화됐지만 실제로 그 외의 것들은 권위주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경실련이라든지 뭐 참여연대, 뭐 환경노동연합이라고 대표되는 단체들이 주로 국가를 상대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의제를 주로 이제 제기해 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중에는 이제 삶의 뭐 이렇게 뭐 세입자 문제라든가 이런 삶에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들도 있지만, 뭐 부정부패라든지 뭐 경제정의라든지 뭐 기타 국가 운영과 관련된 주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형성했고, 또 국가 사업에 대한 뭐 부안방패장 아까 말씀하신 뭐 지일수님 천성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주류를 형성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는 그 사이에 이제 쭉 그 진화 발전하면서 삶의 주제들을 계속해서 이제 바닥으로부터 재기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이 이렇게 명확하게 표출된 큰 사건이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파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민운동이 저는 이제 2008년 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이게 시민이 자기 의제를 제기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민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회에서는 국가적인 의제에 천착해서는 시민들과 필연적으로 유리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저는 이게 관성에 의한 것인지 시민 단체들이 여전히 국가적인 의제 쪽으로 오리엔테이션 되면서 시민과 접촉면을 만드는데 대단히 소홀하거나 실패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삶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민 운동이 이제는 기존의 시민사회가 제기했던 문제로 오히려 영역을 확대해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좀 아까 했잖아요. 그 양자 간의 괴리가 그 2000년대나 2010년대에도 여전히 그런 이제 이야기가, 예, 전국적 규모로 활동하는 활동가하고 주민운동하는 활동가 사이에 있었고요. 이제 아까 이야기처럼 한국 사회가 이제 민주화 운동 이후에 이렇게 등장했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그때는 이제 헌법은 바뀌었지만 뭐 제도도 바뀌지 않았어요. 문화는 당연히 안 바뀌었고, 그래서 주요한 과제가
국가의 민주화였습니다. 음. 국가의 민주화. 그 진행 과정에서 무수한 이슈가 나오고 정책 제안이 나온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새만금 갯벌 반대도 지역은 새만금이라는 지역이지만 갯벌 반대라는 환경 그 내용은 전국적 의제였어요. 예, 그 새만금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새만금에서 시청으로 이게 중앙으로 왔고, 그다음에 그 의사 결정도 지방 정부와 관련된 게 아니고 중앙 정부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이제 2008년도 그 이 광우병 파동은 이제 소위 이제 건강권이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민의 이제 삶의 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예, 있는 건데 그 계기가 이 광우병 파동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격렬하게 거의 한 달 동안 격렬하게 한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저도 그 현장에 갔었고, 제가 연구자이기 때문에 가면은 섭외를 합니다. 그냥 보고만 있는 게 아니고 물어봐요, 계속. 그 왜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나왔느냐, 현장에. 광우병이 미국에서 쇠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이 있어가지고 내 건강이 해칠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사람은 10% 20%밖에 안 돼요. 예. 그건 오히려 다른 것 때문에, 예를 들면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 시민사회를 무시하고 억압한다든가, 예, 굉장히 정책에 대해서 거버넌스가 아니고 보수적으로, 예, 국가의 내에서 정책을 결정하려고 그러고, 이런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이거를 제가 참여 민주주의에서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한 게 제 책에 나와 있는데, 그 이제 우리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를 넘어선 다음에 이명박 정부가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 대통령이 광우병과 관련된 여전히 업무이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미국에 가서 미국 대통령과 악수하고 우리 뭐 쇠고기 수입하겠다는 결정을 대통령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참여민주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그런 의식이 이제 대체로 한 2008년도 그쯤 되면 한국 사회에서 사기 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건강권하고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참여 동기는 여전히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민사회 내에서의 뭐 민주주의, 특히 참여 민주주의, 뭐 의사결정 과정 이런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현장에서 섭외를 했다니까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샘플이 뭐 굉장히 뭐 정교하게 했냐 그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네. 요것과 연결해서 저도 이제 의문스러운 게, 지금 이제 저희가 김해 같은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해서 이제 지금 3년째 이제 위원회가 있고 활동가들이 이제 겨우 작년부터 이제 대시민 이제 교육을 나섰는데, 김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성격이 바뀌어지면서 조례도 폐지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가 사실은 그런 명분이 조금 여러모로 자기들한테 없어서 이제 조례를 개정하는 수준으로 아주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 나오는 것이 민주시민 교육을 하라는데 왜 자꾸 정치 교육을 하느냐. 그러니까 저희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사회복지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사회 그 연대와 관련해서 이제 보험제도, 사회보험제도를 이제 민주시민 교육과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강의를 했더니, 왜 그 전 정권의 복지 정책을 선전하고 있냐, 민주시민 교육을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여러 가지 명분을 가지고 이제 막아설 수는 있는데, 그것을 이제 바라보는 이제 시청이나 또는 이제 일부 민주시민 교육을 하는 활동가 입에서도 그래,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조심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좀 발끈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문제 제기한 사람 나 명예훼손으로 걸겠다라고 이제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여전히 이 민주시민 교육을 정치 교육과 분리하려고 하는 예. 그런 시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당연히 방금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기존의 이제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의제를 가지고 나와서 시민들과 유리되는 게 아닌가. 주민들의 이제 실질 생활의 그런 약간 그 미시적인 부분을 좀 건드리면 훨씬 더 시민의 참여가 높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부분에는 당장 우리의 생활의 위협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정권의 문제이기도 해서 결코 저는 정치의 부분, 거시적, 미시적 부분이 우리 생활권과 분리되지는 않는다. 이걸 분리시키는 순간에 우리 운동이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교수님은 어떻게 좀 그 후반부의 뭐 의견은 저도 똑같고요. 그 전반부 이야기는 이제 그러면은 김해는 그 조례와 관련돼서 시장하고 그다음에 시의회가 지금 지형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를 들면 정당 완전히 완전히 이제 예,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 쪽은 몇 그래서 명밖에 이제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좀 그 한국의 진보 정당 뭐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진보 정당도 아니죠. 이게 상대적으로 진보적인데 진보 정당과 보수 정당 간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보수 정당이 사실 보수적이라 해서 덜 민주주의인 건 아닌데 좀 민주주의가 대한 이게 이해도가 좀 낮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원래 민주 시민 교육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독일에서 그 굉장히 이 정치 교육과 관련돼 있고 또 민주 시민 교육이 민주주의와 관련되기 때문에 그 이제 시민이 정치 교육하는 거는 당연한데 그게 한국에 쉽지 않을 거야 아마. 제가 볼 때 아까 조심하라는 말인지 그런 의미로 제가 받아들였는데 이게 이해도가 낮으니까 이제 그런 내부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조례가 폐지되거나 개정되려고 그러고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접근하면 생활의 질과 관련된 운동을 하면은 주민들이 더 참여할 거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제가 무드라 그랬잖아요. 무드. 이게 정책 이런 것보다 훨씬 이게 일단 담론이 일단 생성이 돼야 되고요. 전반적인 무드가 되어야 그와 관련되지 않은 주제도 훨씬 더 해결하기가 쉽고 시민 참여도 많고 아까 뭐 후쿠시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예. 예. 다른 분도 좀 말씀을 한두 분 말씀을 좀 나누고 좀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네요. 네. 목사님 한 말씀. 세계 시민 운동에 예, 관심이 있는 분. 네네. 소리 들리세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네네. 아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오랫동안 시민운동 하면서 고민도 많고,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미 사회가 너무 이제 급변하게 많이 바뀌는 것 같고, 한 최근 5, 6년, 뭐 이명박 정권 이후라고 얘기했지만 최근에 들어갈수록 실제적으로 그 시민 운동, 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느껴지는 일반 대중들의 반응, 예. 굉장히 싸늘하고 예. 뭐 이렇죠. 예. 굉장히 뭐 2000년대 가지고 있었던 시민 운동들이 갖고 있었던 그 영향력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아주 체감적으로 많이 어렵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에는 뭐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 좀 많이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성찰을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게 다 그게 외부적 요인으로만 생각을 할 건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같이 있겠지만 어떻게 할 건가 이런 생각하면 저는 이제 하나 우리가 놓쳐버린 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이게 시민운동이 워낙 다양하니까 뭐 전체를 일반적으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다
스스로에게도 감동이 없고 외부에게도 감동을 못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뭐 정치 운동이든 아니면 뭐 생활과 밀접한 운동이든 어찌 됐든 간에 운동이라 하는 거는 뭔가를 강압적으로 끌어낼 수 없잖아요. 음. 자발적인 관계를 형성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진정성으로 확대되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이 사회가 변해야지 갑자기 뭐가 탁 와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이 막 들어온다고 해서 막 바뀌고 물론 일시적인 변화는 있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도 고민이고 인제 이런 전반적인 그 시민운동이라는 차원으로 갔을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가 저는 이제 실제 고민에 아직도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전반적인 운동의 방식 또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제가 너무 그렇게 얘기했나? 한계? 제가 너무 부정적이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젊은 세대들이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 음. 뭐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종합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이러면서 뭐 지난 몇십 년 동안에 뭐 이런 것들을 뭐 뭘 하기에는 뭐 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심정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상표 교수님은 학자이기도 하고 또 인제 애정을 가지고 보시니까 더 냉정하게 얘기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냉정하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객관적 뭐 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냉정하게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좀 양비관 선생님은 이제 거의 저와 비슷하게 아까처럼 등장해서 막 붐을 일었다가 좀 쇠퇴하는 과정을 다 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영향력, 뭐 신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담론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이게 담론 자체가.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사실 성찰해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입법한다든가 무슨 기부금이 늘어난다든가 뭐 자원봉사자 안 늘어나거든요. 정체되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다음에 입법 그 무수하게 10년 동안 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입법, 그다음에 활동가들의 그 지원과 관련된 그런 법률이 민간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이후에 하려고 좀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앞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성찰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저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한국의 문제가 과도한 근대성의 지배에서 제가 원인을 좀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세대라고 해서 그러면 그 젊은 세대가 주도 세력이 되었을 때 그러면 나아지느냐? 전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과학기술의 발전, 뭐 물신주의, 경제적 성공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여러분 강성 정치와 관련해서 좀 그 뭐 이라크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동북아 내에서의 좀 그 여러분 뭐 중국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제 2023년이니까 2025년인가요? 2027년인가가 중국 중국이 공산당 중국이 만드는 지가 100주년인가 관련해서 조금 동북아의 어떤 조금 이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난다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다가오기 때문에 굉장히 뭐 군사적인 뭐 동맹, 뭐 외교 이런 게 주제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미시적인 의미의 삶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가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에서. 그러니까 담론이 형성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민사회 관련해서 뭐 삶의 질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삶의 의미 굉장히 철학적인 문제인데 그 김영석 교수가 몇 년 전에 100세를 맞이하면서 칼럼을 썼는데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야기했거든요. 하나가 공부하라, 공부해라. 여러분 이제 현장에서 시민운동 하면서
아까 했잖아요. 양비건 선생님이 바깥에서 감동을 못 주는 것 같기도 한데 본인도 감동을 못 느낀다는 거잖아요. 지금 스스로 이제 이게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공부와 관련됐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절대로 편을 만들지 마라. 사람을 차별하고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뭐죠? 왕따를 시킨다든가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타자 윤리와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인간의 정신성에 대해서 이걸 개발해야 된다. 이 정신성을 두지 않고 그냥 육체적이고 감각적인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시민운동에서 주민운동에서 녹아나야 제가 볼 때는 스스로 감동하고 스스로 감동하니까 바깥으로부터 감동을 줄 수 있고 내가 삶의 의미를 여기서 중요한 걸 느끼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정. 우정은 요즘 사람들의 우정은 제가 볼 때 너무 시시한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시민사회에서 같이 봉사하면서 알게 된 이런 우정을 바깥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민운동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우정을 느끼느냐?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 아들 이렇게 쭉 보면 그런 우정이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이제 좀 뭐 공부하고 뭐 김영수 교수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제가. 그런 걸 우리가 좀 신문도 하면서 성찰하는 게 삶의 의미를 찾고 감동을 찾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뭐 강의도 그렇지만 제가 다른 강의 가고 다른 사람과 상담할 때도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주고 저 사람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갖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래야 내 자신한테 진지해지고 내가 감동을 가질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무슨 뭐 돈을 받고 이렇게 누구를 상담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내가 자신의 감동을 가질 수 없어요. 이게 삶의 의미를 못 찾는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내 스스로 진지해질 수가 없어요. 네. 예, 아직 말씀 안 하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건 뭐, 교수님, 예, 민혁기 선생님, 예, 손 드셨네요. 예, 민혁기 선생님까지 말씀 듣고, 9시가 넘어서 오늘 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네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저는 이게 질문이 될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 답답함의 토로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거 쭉 들으면서 시민사회도,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시민단체 스스로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쭉 들으면서 이분들이 이런 태도와 이런 말, 이런 발언, 이런 운동성을 계속 이야기하셨던 이유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이러하기 때문이구나라는 좀 이해들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마을공동체 주민자치 이쪽에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데 마을공동체 운동 같은 경우도 사실상 지역에 있는 주민 공동체의 역할들도 있었지만 이걸 제도화시키고 이 어떤 정책화시키는 과정에서는 시민사회가 상당히 영향을 준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또 주민자치와 관련돼서도 이제 제도화시키는 과정에서는 마찬가지 기존의 이제 당사자 조직들로서 주민자치위원회들의 역할들도 있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정책적인 제도적인 어떤 방향성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들이 이제 계속 확장되어 오면서 현재는 누가 당사자냐, 누가 그걸 대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로 또다시 계속 확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한편 저도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시민단체 운동하시는 분들을 종종 뵙거나 이렇게 만나게 되는 계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마다 드는 고민 중에 하나, 시민단체는 스스로 아까 이제 이 시민의 규범이라고 얘기하시면서 당위성을 갖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스스로 어떤 이유로 이 시민들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 정책이나 이 제도적인 어떤 방향성들을 결정하는 행위에 거버넌스 구조로 스스로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어떤 이유와 어떤 당위성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대표성을 부여하고 계신가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좀 있고요. 그 지점 때문에 지역에서 한번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과 부딪혔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시민단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종종 뭐 이렇게 듣게 되는 얘기에서는 시민단체가 스스로를 개토화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 때가 좀 많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개토화시키고 있는 과정에서 회원을 끊임없이 모집하고 이 규모를 키우는 것들은 이제 해 가시는데, 다른 한편 그런 시민단체 내에서도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이제 이 조직 안에서의 민주성도 이제 문제 의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이 뭐 수천 명, 뭐 수만 명이 들어가 있는 이 하나의 단체 안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그 단체의 의견을 이렇게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어떤 결정은 누가 하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저도 이제 옆에서 지켜보거나 이제 참여하거나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발생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으면 저도 지금 40대인데 이 예를 들어 70년대, 80년대, 90년대, 오히려 지금의 뭐 MZ 세대라고 불려지는 어린 청년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이런 운동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관심을 상실하고 이게 다 이제 그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예. 네. 어, 대표성과 민주성에 거기에 관한 문제 제기를.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해결 방안에 이제 시민사회 개념 틀에서도 내부의 자기 정당성, 보편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또 발전 방안에서도 그 젊은 세대한테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데요. 그게 조직이 커지면 이제 소위 정치에서 말하는 가두제의 철칙이라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게 뭐 만장일치, 뭐 아테네스의 민주주의 형식 이런 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내부의 의사결정 방식, 참여 방식을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또 대표성 문제는 뭐 많이 논쟁이 과거에 있었어요. 저도 책에 자세해서 나눴는데,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대표성을 갖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율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자율의 원리에 의해서 일정하게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결정된 게 받아들여지느냐 안 되느냐, 소위 이제 정부 의제로 갈 때 그거는 이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표성 문제는 그렇게 논쟁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자유를 올리기 때문에 원하시면 참여하면 되죠. 예. 근데 이제 참여할 능력이 있어야 또 참여하는 거고, 참여할 사람도 준비가 돼야 참여하는 거니까 그 대표성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건 아까 제도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정책을 제안해서 또 거버넌스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를 제안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제도화라는 게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가 또는 전체 사회가 하나하나 발전하는 과정이죠. 그런데 이제 시민운동에서 보면 제도화는 또 그 운동의 딜레마라 그래서, 제도화되는 순간 그 운동이 쇠퇴하고 또 종결하게 돼 있어요. 그 이슈와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제도화해서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해요. 삶의 의미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같이 토론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민주주의에서는 중요한 과정이고, 또 개인한테도 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삶의 의미. 서로 사람들끼리 교류를 하고 공동으로 관심을 갖고 그 사이에서 우정이 싹 틀고, 심지어 자녀들 참여시켜서 뭐 같이 듣게 하고 서로 알게 되고, 이런 것들도 저는 볼 때는 시민사회 중요한 가치라 생각해요. 예. 네. 이상. 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같이 논의를 모아가야 될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여기 우리 그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우리 그 정 선생님 질문도 있는데요. 시민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시민단체가 정부 형태가 바뀌면서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끊는다든지 이런 것은 부당한 거 아니냐. 이제 국민의 세금을 시민사회에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걸 빨리 제도화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의견도 주셨고요. 네, 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렇게 실천적인 과제를 만들어 가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웃의 문제, 또 나아가서 지역의 문제, 또 우리 그 국가나 사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점점 시야를 넓혀가고 이제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까 이렇게 우리 양 목사님도 말씀하신 몇 사람 말씀하신 것처럼 또 윤남식 박사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어, 우리 삶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그것이 또 우리 삶을 역으로 규정하는 힘도 결코 작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어, 삶의 영역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어떤 조건하에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 삶이 유지되는가라고 하는 열린 자세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은 이렇게 여태까지 활동했던 것하고는 조금은 낯설게 시민사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눴고요. 다음번에는 그 7월 달에 7월 달에 원래 포럼에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사회가 뭐 디지털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들, 뭐 대표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증오라든지 탈진실이라든지 뭐 SNS를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과제들 이런 것들이 새롭게 이렇게 에,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우리 시대에 필요한 민주주의는 뭔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첫 번째가 우리들 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성찰을 했고 오늘 박상일 교수님께서 우리 시민사회가 지금까지 어떤 경로를 밟아왔는지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다면 7월 달에는 지금 우리는 어떤 지금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보다 더 현실에 기반을 둬서 현실을 분석해보는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 안에는 이제 주로 시민의 삶과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 불평등과 시민성 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신 박이대승이라는 분이 말씀을 해주실 거니까요. 다음번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단톡방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7월 22일 날 드디어 우리 학예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주민자치와 시민사회의 돌파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중구난방 토론을 이런 것에 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또 최근에 그런 그 관점에서 연구하고 또 활동했던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논의를 한번 모아보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용산에 있는 그 공공활동가 센터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용산에서 서울시에서 만든 것 같은데 거기서 같이 아침 10시부터 모여가지고 오후까지 같이
여러 시간에 걸쳐서 논의도 하고 또 우리 맨날 이렇게 줌으로만 만나니까 좀 깝깝하잖아요. 얼굴도 보고 서로 사귀는 시간도 갖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다져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7월 22일 다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뭐 이렇게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뻥 뚫리기보다는 아 이게 뭐 고민해야 될 과제만 점점 많아지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시민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의 규모 면에서는 쇠퇴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또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만큼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새로운 힘은 반드시 솟아나기 마련이고 활동하는 분들은 지금 형성되는 문제의식을 잘 포착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희망은 현실과 현장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속에서 그런 에너지를 엮어가는 것이 또 그런 에너지를 엮어가면서 우리 스스로 또 힘을 얻어가는 과정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지금이야말로 이렇게 기존의 시민운동을 이렇게 재편해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고 그런 에너지는 사회에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박상필 교수님 특강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시민사회 의미 찾기를 공부하기 타자윤리 인간정신 듣기에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감사 인사 말씀도 여러분께서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 고민하고 연구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한 거는 잘 발물이해서 역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 유튜브 방에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